자, 오늘 우리 아주 오랜만에 우리 그 진로팀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가져온 주제가 전술입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찍고 있는 친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오랫동안 뭐 이유가 어떻게 됐던 그 전술에 대한 전략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겼고, 이게 뭐 그런 패션이나 그런 밀리터리 룩이 아니라 어떤 비행기, 전투기, 군함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그 군함이랑 전투기들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전술이 변화됐는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아주 깊은 친구입니다. 저도 아주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종심 돌파 이론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네, 종심 돌파 한번 써보실래요? 종심 돌파. 네. 우리 친구가 이 변성기가 오래돼 갖고요. 저보다 목소리가 더 굵네요. 그 작년보단 좀 낮았네요. 자, 종심이라고 했는데 이 종자가 세로 종자에다가 심이 깊을 심이에요. 그래서 종심이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군대 대형이 길게 늘어섰을 때 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를 종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돌파는 그렇게 긴 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의 진지를 돌파하는 그 방법을 종심 돌파라고 한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이어주실까요? 그럼 제가 종심 돌파 교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심 돌파 작전이라는 것은 온 부대의 화력을 동원하여 전술적 성공을 전략적 성공으로 가져가는 그런 작전을 말합니다. 네, 전술적 성공을 전략적 성공으로 가져간다. 자, 그럼 전술과 전략의 차이가 뭘까요? 전술은 하나의 전투, 각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술.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전술이고, 전략은 국가 단위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전술, 전략 뭐 잘 쓰는 말이긴 한데 그 범주가 되게 큰 차이가 있네요. 전략이 훨씬 더 큰 범주고, 전술은 전략 속에 포함된 그런 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략은 그 전쟁의 그 승리, 전체적인 승리를 뜻하고, 전술은 거기 세부적인 각계의 뭐 전투라고 할까요? 네. 거기에 대한 뭐 승리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전술에서는 승리했는데 전략에 실패해서 그 전쟁에 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작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어선을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의 사단이 이렇게 포집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아군은 중대한 예비대가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는 뒤에 이렇게 예비대를 그려주고, 근데 여기는 딱히 뚫고 들어갈 만한 틈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를 돌파하면 아군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 상태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법을 쓰게 하냐? 바로 뒤에서 포병이 먼저 화력 지원을 해줍니다. 네. 포병과 공군이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미술하고는 안 다녀왔나 봐요. 안 다녔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야기 네. 쉽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의 부대가 차츰차츰 와해가 되겠죠. 왜냐면 포격이라는 것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차 부대, 기계화 부대가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네. 이제 적 방어선이 좀 이렇게 흐트러졌나요? 틀어지겠죠. 많이 흐트러졌죠. 그런가요? 그리고 부대가 네. 이런 찾은 틈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있던 예비대가 아까 저희 부대가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던 그 자리로 들어가지고, 네. 저희 부대는 쭉 올라가요. 바돌뚝처럼 이렇게 메꿔주는 거네요. 메꿔줘야죠. 앞에가 가면. 왜냐면 또 뒤에서 무너지면은 앞에 진격하고 있던 아군이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비대가 계속 버텨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차량화 부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부대인데
뭐 블록을 많이 하시는. 엄청 네. 기동력이 좋습니다. 네. 왜냐면 그때는 보병이나 기병을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동력이 그렇죠. 좋아요. 이 차량화 부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적 방어선 끝까지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가서 적이 예비대가 도착하는 것을 묶어 놓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신속하게. 그 사령부를 타격을 해갖고 예비대가 오기 전에 그냥 선멸하는 거네요. 예비대를 그냥 묶어주고 이때 전차 부대가 막 들어가서 적의 사령부나 이제 그런 걸 다 없애줍니다. 네. 그리고 예비대가까지 들어가줘서 옆에 있던 문사를 섬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포위 섬멸. 자, 그러면 이게 네. 어디에서 이렇게 기원이 돼갖고 이런 전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나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서 사용된 전술인데 1차 대전과 적백 내전을 거치면서 이 투하첵스키라고 있어요. 투하첵스키가 러시아의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붉은 나폴레옹. 굉장한 전술가입니다. 네. 그때 그러면 이걸로 큰 성과를 이루긴 이뤘나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부터 소련군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소련이 있고 독일이 있으면 여기 방어선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면 소련 영토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맞아요. 수련이 이거를 다 어떻게 돌파하냐, 이거를 기존의 방법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 해서 채택한 교리가 바로 이 종심 돌파입니다. 이제 엄청난 화력과 그리고 엄청난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물어붙입니다. 끝까지 베를린까지 한 놈만 패는군요. 그냥 쭉 나가서. 베를린까지 쭉 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소련군이 승리로 이끌어가겠죠. 뭐 사실 이 배경에는 옆에서 연합군들이 공격을 해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교리에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예를 들면 종심이라는 말은 세로 종 깊을 심이니까 이렇게 그 전투 부대에 이게 만약에 적군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길게 진지가 있을 때 어느 한 부분을 뭐 예를 들면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 한 부분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사령부를 정밀하게 타격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휘부를 없앤 다음에 그 예비대대들이 침투해서 적군을 다시 이런 식으로 섬멸을 하는 전략.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여기 설명을 하실 때 재밌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선 여기서 포병 부대들이 뚫어야 될 부분들을 포병하고 공군이 여기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술적으로 빠른 차량으로 이동을 해갖고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차가 같이 이동을 해갖고 사령부를 타격을 하고 예비대대가 바둑돌처럼 그 후방 사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앞에 먼저 침투한 부대를 위해서 예비대대들이 다시 진지에 이렇게 바둑돌처럼 껴서 후방을 지원해주고 이런 전술들이 저도 군대를 나왔지만 실은 저는 사병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바둑돌처럼 쓰였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더 전술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게 방어선이 있고 아까 했던 그림을 잠시만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면 이게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시성.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뚫고 들어갔죠. 뚫고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종적 동시성을 확보했다. 종적 동시성. 세로 종자죠. 이게 세로로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한 곳으로만 타격을 하니까 세로종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의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앞에 있는 적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횡적 동시성이라고. 가로행이니까. 횡적 동시성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동시성을 모두 잡는 게 이 종심 돌파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볼 때 그 전투가 나폴레옹 시대만 해도 기마부대가 되게 큰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면 이제 잠수함도 만들어질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전차가 아주 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그 후방에서 포병부대가 진지를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보병들이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전차랑 같이 출동을 하고 자동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그 보병 인원들을 이동시키고 네. 이런 전술이었는데 과연 현대전에서는 네. 이런 중심 돌파 이런 전략들이 전술들이 네. 어떻게 또 응용되고 그리고 현재 그 현대전에서도 가치가 있을까요? 현대전에서도 사실 이전까지는 현대전에서 이런 중심 돌파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사례는 어려웠어요. 보긴 어려웠는데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아, 최근에 가장 큰 전쟁이죠, 세계적으로.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고 러시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이쪽에 도네츠크강 중심으로 방어선이 있었어요. 러시아 방어선. 진지가 아군하고 적군이 대치된 요 선이 있었고요. 예. 여기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이 방어선을 돌파해야 동남부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동남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방어선을 돌파할 때 이 중심 돌파 교리를 일부분 채택을 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파 전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제1 제파가 아까 말했던 그 촬영한 군단이고 제2 제파가 이런 나머지 병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근데 이 제파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방어선을 뚫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심 돌파 교리의 핵심은 보병하고 전차의 속도가 좀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전차가 보병의 속도에 맞추기에는 너무 느려집니다. 그렇죠. 이때 등장한 개념이 뭐냐면 보병 전투 차량이라는 개념인데 보병 전투차 이게 소련군의 BT-7 전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차에 같이 올라타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장갑차 같은 거를 활용해서 여기 타가지고 이동을 하는 건데 현대전에서 이게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현대전에서는 기동성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기동성.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 돌파 교리를 쓰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전까지 보이지 않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전에서 방어선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 것이 방어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런 미사일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공군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이런 방어선을 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타격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핵무기도 쓰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어선보다는 제공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방공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특수 상황이었던 거죠. 참호를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도 뭐 크게 진지가 이동한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방어선이.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서 아무튼 전쟁에서 저도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뇌피셜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사일의 발달로 그 옛날에 미사일은 정밀성이 없어서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미사일을 쏘고 레이저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거기에 선두주자가 지금 소련이라고 하고 러시아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도 이제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하나 또 특별한 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인공위성도 발달되고 레이저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해서 큰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제공권을 장악한 나라가 쉽게 이길 거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번 러우 전쟁에서는 뭐죠? 드론. 그죠. 구식 무기인 드론이 싸게 왜냐면 미사일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만들어 갖고 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드론이 가격 대비 가성비로 엄청난 역할을 해서 지금 현대전이 아무튼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뭐 추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제 만약에 러시아군에서 드론을 잘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중심 돌파 교리에서 방어 전선에서 드론이 적극적으로 쓰였다면 이 교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치고 들어오는 족족 드론으로 격파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드론이 약간 대전차 무기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차는 공중에서 타격하는 걸 막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네요.
전차에 방공 장비가 달려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이 제공권이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다 보면 이 드론에 의해서 족족 격파가 돼서 아예 침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런 발달이 더욱 전술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또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고 대치 상태인데 맞습니다. 이 휴전선 부근에 그 유명한 장사정포 요것들은 뭐 화력이 분당 수십 발을 쏴댈 수 있고 사정거리가 지금 수도권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출 수도 없고 뭐 큰 미사일이나 요격을 할 수 있지만 이 장사정포에 어떻게 보면 총알보다 더 큰 개념으로 멀리 가는 폭탄인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사실 쏘기 전에 선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후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전쟁이 발발했다 치면 여기서 뭐 툭 대고 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정보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전쟁이 시작하는 힘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바로 그냥 전투기를 띄워서 여기를 타격하는 일보 직전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장사정포는 완전 총알 같은 개념이라 요격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방어 이거 뭐 서울을 다 철로 덮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사드니 이런 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조선 시대 때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부터 해서 전쟁에서 장군과 전술가들의 역할이 되게 컸는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는 게 현대전에서 전술이 뭐가 필요할까? 뭐 무기 핵무기 하나 땅 쏘면 다 끝인데 무슨 전술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쟁에 오래 관심을 가진 친구가 한마디 뭐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전략 전술이라는 게 무턱대고 싸우는 것만 포함하지가 않습니다. 전략이라는 거는 국가 간의 외교 그런 상태를 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네. 그렇죠. 그런 걸 쏘기 전까지 네. 그걸 방지하고 최대한 막는 것 자체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가장 현명한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뭐 전쟁을 해야 평화가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최근에 많은데 실은 미국은 외무부가 없고 국무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 전략이 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그게 총성 없는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무조건 어떤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떤 전쟁 자산을 키우고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어떤 평화를 가져오는 힘이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외교 전술이 더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아주 흥미있게 얘기를 들었고 우리 친구는 앞으로 뭐 좀 미래 진로에 대해서 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 정도의 관심과 지식이면 네. 좀 잘 이어갔으면 해서요. 저는 이런 전술이랑 전략적 개념을 사용하고 그런 걸 만들어내는 쪽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런 전략적 전술적인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물자나 그런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한 데가 있는데 어디죠? 맥켄지 자, 컨설팅 회사인데 맥킨지는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라는 것만 빼고 기업 간의 그런 걸 분석하고 물자 이동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사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맥킨지에 우선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있어야 업무를 파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 간의 그런 거를 익힌 다음에 독일 국방전략소 같은 데로 취업을 해서 네. 또 거기에서 역할을 했다가 한 40대쯤에 무르익었을 때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기여를 하면 우와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 컨설팅 그런 게 엄청 힘들죠. 사실 들어가기도 그렇죠. 힘들고 경쟁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근데 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예. 나중에 혹시 압니까? 10년 후에 이 유튜브가 다 기록인데 원래 말이 시된다고 사람은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으로 떠들 뿐입니다. 근데 직접 말을 하면 그 말이 나의 기준점이 돼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한번 전공을 잘 하시고 네. 그런 컨설팅 쪽으로 미리 한번 익혀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래 그 독일 그 전략소에 한번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국방연구소에 한번 해서 많은 그 견문을 넓혀보고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성숙했을 때 한국에 큰 역할을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찍는 보람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나중에 이게 또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